네, 국회에서는 지금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북한이 제6차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한반도가 미정유의 위기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 남북 간의 전쟁이 발발하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김정은의 광기와 무모함에 통제불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6차 핵실험 강행은 대한민국 국방안보의 대실패입니다. 북한은 3대 60년에 걸쳐서 집요하게 핵무장과 미 본토 타격 능력을 갖추기에 집착해온 반면에 그동안 5년 임기의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임기 내 단기 상황 관리에만 치중하였고 2년 미만 임기의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들은 정권의 눈치만 살피면서 전쟁은커녕 전투 결심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결기 없는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참담한 안보 대실패를 가져왔습니다. 핵폭탄의 ICBM 탑재는 북한 핵 개발에 대한 레드라인이 아니라 북한 핵 개발의 종착역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가 결단한 사드 조기 배치조차 이리저리 연기하면서 대화만을 외쳐왔습니다. 우리는 정부의 이와 같은 안이한 인식과 대응에 대해서 무수히 비판해왔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광기 어린 김정은의 핵공갈에 수시로 공포를 느끼면서 살아가야 할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북한은 대한민국을 인질로 삼아서 이 핵무기로 같이 죽자고 겁박하면서 돈과 식량과 석유를 뺏어낼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의 핵공갈은 훨씬 더 강도를 더해갈 것이 분명합니다. 전쟁을 겁낸 나라는 전쟁을 피해갈 수 없었으며 전쟁을 철저히 준비한 나라만이 평화를 지켜낼 수 있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가벼이 여기고 북핵은 협상용이며 북한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절대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던 사람들, 북핵에 대해서 강경 대응을 요구하면 그러면 전쟁을 하자는 말이 나면서 눈을 부릅뜨던 사람들,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북한의 협박에 이대로 굴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오늘의 처참한 안보 대실패를 그대로 감수하고 갈 것인지 이 문제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 사생결단의 중대 결정을 해야 할 것인지 절박한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위를 최종 책임진 문재인 대통령께서 현 상황의 의미와 대책을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면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 분담을 과감히 요청하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지키는 일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잃었던 나라를 피로써 되찾고 6.25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낸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절박한 위기에 그대로 앉아 계실 리가 없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은 대선 때부터 안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저희 바른정당의 안보 국방 관련 대책을 부디 경청하시고 반드시 실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첫째,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를 조속히 구축해야 합니다. 상층, 중층, 하층에서 단계마다 요격 가능한 중첩적 미사일 방어 체계를 철동같이 구축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다층 미사일 방어 체제를 갖추는 데는 10조 남짓이면 된다고 합니다. 국민의 복지를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은
최우선입니다. 구축 가능한 방어 체계를 포기하는 것은 대통령의 치명적인 직무유기입니다.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조속히 이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핵 균형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전술핵 재배치가 되든 핵 공유가 되든 우리도 핵을 직접 관리함으로써 우리의 적극적인 핵 보복 능력 때문에 북한이 절대 핵을 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아울러 이에 버금가는 대량 응징 보복 수단까지 갖추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셋째,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합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국제 제재와 빈틈없는 최대한의 압박이 최선의 방책이며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과의 공동 보조가 최우선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시기에 한미 관계가 철석 같지 않은 징후들이 여러 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 북핵 해결은 불가능하며 미국과의 엇박자 대북 정책은 북한이 바라는 통미봉담의 결과를 북한에 선물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첫째의 다층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과 둘째의 핵균형을 만들기 위해서도 미국의 협력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해리 해리스 미 태평양 사령관의 예측에 의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에는 1년 정도의 시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전 배치는 김정은이 틈만 나면 되뇌이는 통일대전, 즉 한반도 적화 통일의 첫 시나리오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동격서로 의표를 찌르는 북한의 대담한 기습적 국지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함께한 국방장관께서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월 이 자리에서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는 저로서는 늦었지만은 적극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헌정 파괴에 대해 적폐청산을 앞세운 촛불 민심으로 탄생했습니다. 저 자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 모든 국민들의 대통령이 되고 싶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상당한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겨우 4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기대를 서서히 접으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으로 또 잘 연출된 소통으로 그리고 너도 나도 수혜자가 되리라는 기대에 부풀게 하는 복지 풍년으로 높은 지지율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지지율이 아무리 높다 해도 이는 신기루일 뿐입니다. 하루아침에도 폭락할 수 있는 것이 민심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의 지지율은 취임 초에는 높고 임기 말에는 낮아지는 예외 없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겸손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는 대한민국의 실패이고 대한민국 국민의 실패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몇 가지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인사 실패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보 시절에 인사 배제 5대 원칙을 천명하고 인사 추천 실명제까지 도입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김진표 국정자문위원장도 인사청문회 제도가 시작된 2005년 이후의 위장 전입, 세계적인 논문 표절 기준을 도입한 2007년 이후의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유로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이 원칙을 위반한 경우를 일일이 숫자로 열거하기도 민망할 지경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무총리를 포함한
22분의 장관들 중에서 여기에서 자유로운 분이 과연 몇 분입니까? 고위공직 후보자 중에서 중도에 낙마한 사람이 5명이고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사람도 5명이나 됩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었지만은 사퇴했어야 마땅한 후보들도 한둘이 아닙니다. 또 코드 인사, 연줄 인사는 왜 그리 많은 것입니까? 40년 만에 검찰 출신 기용으로 파격 인사를 한 관세청장도 알고 보니 대통령의 고등학교 후배이고 노무현 참여정부 청와대 출신이었습니다. 법제처장도 아무런 공직 경험이 없는 변호사로서 대통령이 몸담았던 법무법인 소속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이런 인연이 없었다면 어떻게 발탁이 되었겠습니까? 4강 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외교적 역량과 능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캠퍼 출신으로 채워졌습니다. 모두 외교관 경험이 없거나 거의 없는 비전문가들입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서 저는 중국의 손문 선생이 천하는 황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 모두의 것이라는 천하위공을 떠올렸습니다. 100년 전 봉건 왕조에 대해서 외치던 손문 선생의 말을 역대 최대의 탕평 인사를 하고 있다는 이 정부에 대고 외쳐야 하는 저의 심정이 참담할 뿐입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묻습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수시로 외쳤습니다. 이 정부의 평등, 공정, 정의가 이런 것이었습니까? 인사만 놓고 보면 이 정부의 모토는 기회는 코드여야 합니다. 과정은 막무가내입니다. 결과는 무능과 국정 실패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하늘은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충분히 낸다고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고개를 돌리면 훨씬 유능한 인재들이 훨씬 많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라도 일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널리 인재를 구하십시오. 탕평까지는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편가르기 코드 인사를 하더라도 제발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시하신 인사자문위원회 구성도 좋지만은 약속하신 대로 인사추천 실명제는 예산도 들지 않습니다. 즉시 실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제1순위가 적폐청산입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워서 정권을 잡을 수는 적폐청산을 내세워서 정권이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적폐청산에 국가 에너지를 소진할 정도로 나라 사정이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에 바라는 참된 적폐청산은 무엇보다 지난 시대 적폐를 가능하게 했던 제왕적 권력 시스템의 청산과 정비입니다. 그러므로 적폐청산은 이 제왕적 권력 시스템을 물려받은 문재인 정부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스스로 쳐내는 것에서 시작하여야 합니다. 적폐 프레임은 낡은 보수 진영이 정략적 공격을 위해서 사용하던 종북 프레임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실로 바라건대 마음에 새겨 넣은 분노와 원한이 있다면 그 블랙리스트를 이제는 활활 태워 없앨 것을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고의 헌법 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장은 가장 중립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분이 지명돼야 합니다. 대통령이 지명한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경우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던 재판관이기에 중요한 결정마다 그 중립성에 커다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통진당 해산 심판에 있어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내므로써 보편적인 국민들의 법 감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군형법 제92조의 5에 대하여 위헌 의견을 가짐으로써 또 다른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또 임기가 1년밖에 남아있지 않은 김 후보자의 임명을 허용한다면 대통령이 불과 1년 뒤에 새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른 8분의 헌법재판관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게 됩니다. 헌재의 안정과 독립성을 심히 해칠 우려가 있는 선택으로서 김 후보자의 지명은 헌재의 무력화, 헌재의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바른정당의 생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드에 맞는 법원 내 특정 성향 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와 그 후신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들을 사법기관 곳곳에 포진시킴으로써 상호 견제로서 독주를 막아야 할 사법기관관의 조직 운영 원리를 깨면서까지 사법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엄정 중립을 지켜야 할 사법부가 코드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짐으로써 사법부의 신뢰에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자 국가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되었습니다. 김 후보자의 지명 뒤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를 지낸 현 김형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첫 대법관으로 임명된 박정화 대법관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고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법무실장에 임명된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도 같은 모임 출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법원 게시판에 재판이 곧 정치라고 말해도 좋다, 개별 판사 저마다의 정치 성향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글을 올려서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던 인천지법의 한 판사도 역시 위 모임 소속입니다. 가히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천하가 되었습니다. 현재 법조계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에 최종 지명될 경우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행사해서 사법부 전체를 특정 성향의 한 연구 모임이 장악하기라는 지극히 우려스러운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러한 야당과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코드에 맞는 특정 모임 출신의 인사들로 사법기관들을 구성한다면 이는 국민들의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사법부에 심대한 상처를 주는 것으로서 이 정부 임기 내에 반드시 커다란 사법 불신에 직면할 수 있게 되리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헌법상 사법부 구성에 동의권을 가진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이러한 사법부 구성 시도가 철저한 독립과 엄정한 중립을 요구하는 정신에 맞는 것인지 국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우리나라가 더 풍요롭고 정의로운 행복한 나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 모든 과제를 한꺼번에 급속히 다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과제부터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적절한 절차를 밟아서 부작용 없이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너무 의욕이 앞선 것인지 적절한 절차 없이 무리하고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그런 예입니다. 물론 비정규직이 가급적 많이 정규직화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문제는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서 성급하게 강행하면 많은 후유증을 만들게 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외부 행사로 인천공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천명하셨고 정일영 사장은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그 이전의 정책과는 달리 인천공항 비정규직 1만 명 전원을 연내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 결정과 무리한 추진은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인천공항은 협력사들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협력사들의 커다란 반발에 부딪혔고 대규모 법적 분쟁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성급히 말을 꺼냈다가 기간제 교사와 정규직 교사 사이에, 기간제 교사와 예비교사 사이에 큰 갈등만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도 가지지 못한 채 기간제 교사에게는 희망 고문을 가했고 교사 사회 전체에 심각한 갈등과 균열을 초래한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신고리 569기 공사 중단과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한 탈원전 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한수원이 공공기관이므로 에너지법 제4조에 따라서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이는 억지 주장입니다. 대통령의 느닷없는 탈원전 선언과 정식 안건에도 없었던 국무회의의 졸속 결정,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주무부 장관, 그리고 산자부 1개 국장의 전결로 사실상 공사 중단을 지시한 것은 어떻게 보더라도 편법과 허점투성이입니다. 공사 중단은 규범력이 없는 근고적 에너지법 조항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만이 원전 건설 공사의 취소와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한 구체적 규범력을 가진 원자력안전법에 따라야 합니다. 이제라도 위 세 가지 사안은 다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정교하게 결정하여야 하며 앞으로 적법 절차를 무시한 서리건 정책 남발은 중지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창출 81만 개,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상 최대 16.4%의 최저임금 인상, 소위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을 발표하면서 연일 국민들의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더 많은 일자리, 복지 관련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겉으로만 보면 그야말로 장밋빛 미래입니다. 하지만은 내막을 들여다보면 오늘은 잔치, 내일은 빚잔치입니다. 사실 많은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복지 강화 정책을 환영하면서도 속으로는 과연 이것이 가능하겠냐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걱정이 맞습니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 원의 재원이 소요되고 이에 대한 재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실제로 소요될 예산은 적게는 260조에서 많게는 무려 350조에 달한다는 추계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원 조달 계획은 대선 후보 때 다르고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 다르고 또 올해 예산안에서 또 다릅니다. 한마디로 짜맞추기 계획에 불과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국정 5개년 계획을 보면 위 178조에 더해서 추가 사업을 위해서도 80조가 넘는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재원 대책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사업을 위해서 2%의 경제 성장률을 훨씬 넘는 확장 재정으로 총 지출을 임기 중 평균 5.8%씩 늘리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서민 정세는 없다고 외치지만은 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솔직히 고백했듯이 당장 내년부터 20조 중반대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면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 국채 발행은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과 후세대들의 빚이 될 뿐입니다. 포퓰리즘은 늘 국민의 이름으로 행해지지만은 그 끝은 국민들의 고통과 몰락입니다. 우리는 치밀한 재원 조달 계획을 갖추지 않은 채 눈앞의 정치적 인기만을 위해서 무리하게 복지를 확대하려다가 나라 전체를 파탄으로 몰고 간 외국의 사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모두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판박이 정책인 평균 임금과 최저임금의 인상, 무상의료와 무상교육, 연금제도와 기초보장제도의 급속한 확대, 공무원의 대폭 정원을 시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나라들은 현재 빈곤의 확대, 엄청난 실업률,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인플레이션으로 지금까지도 극심한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명하지 못한 선의가 초래한 불행한 결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왜곡 사례들을 결코 답습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 세대가 잘 살자고,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어려울 것이 뻔한 후손들의 몫을 우리가 빼앗아 쓰는 것은 죄악에 가깝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과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러한 재원 대책을 강구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정리할 복지재정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결론을 낼 것을 제안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과 복지 강화 정책은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혁신 경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라도 하고 있는 것인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을 이끌어낼 능력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검증되지도 않고 시험 삼아서 해보는 소득주도 성장에 아까운 재원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그렇게 많은 세금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미래 세대에 대한 세금 폭탄일 뿐입니다. 정부는 세금을 공무원 늘리는 데 쓰지 말고 4차 산업혁명의 기수들에게, 또 창업을 하려는 청년들에게, 도약의 마중물을 기다리는 중소, 중견기업인들에게 써야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30년 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 가동되고 있습니다. 개헌의 호기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각 정파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이번 기회에 꼭 개헌을 이루어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국회 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 시절 그렇게 개정에 반대하다가 여당이 되자 태도를 바꾸어서 적극 추진하는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꾸준히 국회 선진화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개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대했습니다마는 2015년에는 제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까지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비록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은 두 분의 재판관께서 본회의에서 표결할 의원 괴계인의 권한을 침해해서 위헌이라는 의견을 받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장 이 법의 개정과 시행에는 반대합니다. 게임의 규칙은 유불리를 알 수 없을 때 공정하게 정해야 합니다. 개정 논의를 한다면 이번에 개정을 하고 다음 국회인 21대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유불리를 떠나서 유불리에 따라서 말이 바뀌는 그때 달라의 악순환을 여나 야나 모두 벗어나야 합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이 방송을 장악하려는 시도로 늘 시끄러웠습니다. 방송법 개정 문제와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방송 장악 시도는 여전히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안은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 의원 전원과 국민의당, 정의당 의원 162분이 공동으로 발의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언급 하나로 민주당이 개정안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자기 모순의 부끄러운 일입니다. 말로는 방송법 개정안 추진에 변동이 없다고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개정을 꺼려서 미적거린다는 오해를 받습니다. 즉시 조기 통과를 약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방송 장악 시도로 국회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도 설득할 수 있고 파행으로 치닫는 정기국회도 원만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야의 합의를 존중하시고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대한 시비를 지금부터 끊어질 수 있도록 약속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집권 세력의 방송 장악은 이제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영원히 서로가 종식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왕적 대통령제로 인하여 늘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하였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연구해 놓은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이라는 역작이 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의 여소야대의 양당 체제 하에서도 제왕적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서 여당이 비협조하거나 극렬 반발하면서 한국 정치는 늘 대립과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이는 곧 대통령의 실패와 퇴임 후의 불행 그리고 국가적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더구나 여소야대의 국회 환경 하에 어느 한 교섭단체만이라도 반대하면 제때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는 국회 선진화법 조항이 엄연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협치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정한 협치만이 국민 갈등을 줄여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정권과 국민과 국가가 모두 성공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결정과 권력의 공유입니다. 권력은 움켜질수록 빠져나가는 모래알과 같고 나눌수록 커지고 공고해지는 영리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죽이려 한 위진까지도 등용했던 당태종의 정관의 치, 자신을 엄해했던 사람들을 장관으로 임명해서 대성공을 이룬 링컨의 라이벌 내각 등은 모두 역사에 남을 정도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 전환을 기대합니다. 청와대는 늘 시스템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왕적 대통령 하에서는 시간이 갈수록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기 칠남의 권력 집중은 반드시 독선과 실패를 가져옵니다. 공무원들은 임명권자가 무서워서 제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야당의 고언은 야당이니까 늘 그러려니 하면서 흘려듣습니다. 성공한 정권에는 반드시 눈을 부릅뜨고 민심을 전하면서 직언한 여당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선후배 동료 국회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일제 국권을 빼앗긴 경술국치 107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 이 나라 이민족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과 희생을 감내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역사는 반드시 보복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의 잘못된 상황 인식과 무사한 일, 무능과 탐욕, 분열과 정쟁을 지금의 우리도 모르면서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이 서늘해짐을 느낍니다. 국가의 흥망 앞에 여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상황 인식과 정확한 역사 인식과 상황 판단,
단합과 협치, 멸사봉건과 헌신으로 우리 다 함께 이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 나가십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